46강 계속 진행할까요? 이번에는 264페이지에 빈출유형 공의의 대손의 기타 사항입니다. 제가 물론 시간 관계상 그렇기도 하고요. 이 대손 기타 사항은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고 뒤에 문제도 하나인가 두 개밖에 없는데 문제도 안 풀 거거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부터 배우는 대손 기타 사항은 시험에 안 나온다. 1차 시험에 안 나온다. 아니면 나와봐야 문제를 어렵게 안 낸다. 그러면 그냥 쉽게 나오는 문제 정도는 내가 풀 수 있다. 근데 문제를 어렵게 꼬아내면 안 푸는 게 낫다. 왜냐면 시간이 부족하니까. 제가 간단하게 무슨 내용인지만 설명을 드릴게요. 아예 제껴서는 안 되는 챕터고요. 간단하게만 알고 문제 수준이 간단하게 나오면 푸시는 겁니다. 자, 1번에 죄송합니다. 1번에 보면 삼각채권의 해수죠. 요거 아까 이미 앞에서 설명했는데, 그러니까 전기에 사람이 상대방이 망해가지고 내가 제각 처리했는데 단기에 걔가 살아서 나한테 돌아와서 못 갚았던 채권을 갚으면 어떻게 회계 처리하냐 이거죠. 자, 전기에 상각했던 채권이 단기에 회수되어 기타 수익으로 잡았든지 대손충당금 증가로 잡았든지 아니면 대변을 움직이게 처리하면 세법은 전기에 상각했을 당시에 송금 인정을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왜 제가 아까 문제에서 저 끝에 있는 것도 보면요, 전기에 상각을 할 때 어떤 것은 송금불산입이었고 300만 원이었던가요? 300만 원 송금불산입이었고 50만 원은 송금산입 인정받았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박스에 들어가 있는데 1번 전기 제각이 세법상 송금 인정됐던 것을 채권을 단기에 회수하면 요거는 송금산입의 반대말인 입금산입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기에 세법상 송금불산이 됐던 것이 단기에 회수되면 이거는 송금불산입의 반대말인 입금불산입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는 거죠? 자, 2번은 KIFRS 최초 적용법인의 대손충당금 환입 및 입금불산입 특례인데 이제 이 거의 끝나가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만 아시면 될 텐데요. 그 예전에 2010년도에서 2011년도로 넘어올 때 우리나라에서 IFRS로 들어오면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는 로직이 바뀌어버리는 바람에 2011년 말 재무회계에서 대손충당금이 완전히 줄어드는 적이 있었어요. 자, 그러니까 박스 보시면 2010년도에는 30이 잡혔던 것이 2011년도에 IFRS로 들어오면서 10으로 20이 확 줄어버린 거예요. 그 회색 박스 보시면 그래서 기업회계에서 2011년에 대손충당금의 20을 줄이고 대손충당금 환입이 발생했는데 이렇게 하면 기업회계에서는 당기순이익이 좋아지니까 실적에는 도움이 되지만 세법에서는 환입이 잡히니까 이게 입금으로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2011년에 입금불산입으로 없애버렸었어요. 이거 괜히 세금 내지 말라고 입금불산입으로 20을 없애고 2014년까지 계속 이거를 반대조정으로 입금산입 또는 이제 송금불산입으로 계속적으로 반대조정을 해왔던 건데 이게 이제 끝나가니까 굳이 뭐 계산 문제는 나올 리가 없고 그냥 이런 것이 있다 정도만 개념만 잡으시면 되는 겁니다. 265페이지의 3번 네모에 채권 채무 조정에 대한 특례라고 해서요. 우리 중급회계에서 이런 거 배워요? 안 배워요? 채권 채무 조정에 대한 특례. 여러분들이 대답을 안 하실 줄 알고 제가 최근에요. 과거가 아니라 최근에 중급재무회계, 중급회계 책을 보니까 이 채권 채무 조정에 대한 특례가 나와 있는 책도 있고 안 나와 있는 책도 있더라고요. 저희 때는 제가 공부하던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IMF가 발생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라서 망하는 회사가 상당히 우리나라에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채권 채무 조정에 대한 특례가 우리나라에 마치 유행처럼 번졌죠. 이 결코 좋은 건 아니에요. 자, 뭔지만 간단하게 박스로 설명을 드립니다. A사가 있는데 A사가 채권자고요. B사가 채무자예요. 내가 A사라고 할게요. 야, B사 빨리 갚어. 너 왜 돈 못 갚어? 나한테 우는 소리 하죠. 형님, 제가 지금 거의 망해갑니다. 저한테 꼭 돈을 받으셔야겠습니까? 받아야지. 네가 망하든 말든 나는 돈을 받아야지. A사와 B사가 서로 돈 받는 문제로 막 다투는 거예요. 근데 B사는 정말 A사 나한테 이런 말이라도 하고 싶어. 이런 말이라도. 형님, BJR입니다. BJR. 이게 뭔지 아시죠? 배째라의 약자거든요. 그러니까 B사가 거의 죽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법원이 나서거나 그래서 A사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너 B사 죽어버리면 네가 받아야 할 채권도 못 받고 도대체 둘 다한테 무슨 실익이 있느냐. 네가 지금 받아야 할 100을 지금 당장 받지 말고 B사의 숨통을 틔워줘. 그래서 3년 후에 받아. B사가 3년 후에 정상화되면 3년 후에 받아. 자, 그럼 A사 입장에서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이 참 좋다고 해야 하나 안 좋다고 해야 하나? 왜냐면 지금 당장은 100은커녕 10원도 없어요. 왜냐면 B사가 망해가고 있으니까. 근데 B사가
3년 후에 정상화 돼가지고 나한테 100을 갚는다고 하니까 또 법원도 나서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채권 채무 조정을 받아들이기로 하는 거예요. 물론 채권 채무 조정은 꼭 법원에서만 중재할 필요는 없고요. 둘이 소위 사적 화의라고 하는데 그것도 가능을 합니다. 자, 그럼 결론적으로 이런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그림? 내가 원래 지금 당장 100원을 받아야 하는데 이 100원을 포기하고 1년 후, 2년 후, 3년 후 얘가 정상화되면 그때 100원을 받기로 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회계학을 아는 사람들이니까 이 3년 후에 현금 흐름 100을 무슨 가치로 땡겨와야죠? 현재 가치로 땡겨와서 오늘날 현재 2015년 1월 1일 현재의 현재 가치로 잡습니다. 이 현재 가치가 제가 90이라고 지금 예를 들어온 거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그 박스가 채권의 상환기간을 3년으로 연장해주고 현재 가치를 90원으로 감소시킨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일단은 왼쪽 세로의 채권자 입장을 봅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결국은 지금 받으면 100원인데 3년 후 100원 받으니까 90밖에 인정이 안 돼서 10원은 포기합니다. 그래도 나 같으면 이거 하겠다. 채권자 입장에서 이게 나을 수도 있어요. 뭐 물론 3년 후에 얘가 정상화돼서 나한테 100원을 갚으리라는 보장은 없지만 그래도 A 입장에서 일말의 기대감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업회계에서 대손상각비 10에다가 대손충당금 10을 합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몇 번을 강조했는데 세법의 대원칙은 현재가치 인정입니까? 부인입니까? 부인인 거 아시죠? 지금 이 10원을 잡았다는 기업회계 회계처리 자체가 현재가치를 잡았다는 소리거든요. 현재가치 원래 100인데 현재가치로 90을 잡은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세법에서 원래 이거 인정된다, 부인된다? 원래는 부인되는데 이것마저 부인하면 채권자는 도대체 송금 10마저 인정을 못 받으니까 이 계획을 찬성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우 독특하게 원래 현재가치가 인정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이 특례에서는 세법도 대손상각비 10을 인정해 줍니다.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다만 대변이 서로 차이가 나는구나. 왜냐하면 세법 기업회계에서는 대변이 대손충당금인데 세법에서는 대변이 매출채권이라는 채권을 다이렉트로 10을 없애나 봐요. 아마 이 차변 때문에 차이가 아니라 대변 때문에 차이 때문에 세무조정은 이중조정을 해주긴 해주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채권자한테 이 현재가치가 인정이 된다 안 된다? 된다. 되긴 된다. 문제없다. 이런 거 말문제로 충분히 나왔었거든요. 과거에. 채권채무조정 특례에 의하면 채권자에게는 현재가치 특례를 인정해준다. 인정해주지 않는다 정도는 기억하셔야 하는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배우는 빈출형 02는 그냥 어렵게 나오는 문제는 아무도 못 푸니까 어차피 기본적인 것들을 실수 안 하고 틀리지 않고 실수 안 하고 다 맞추시면 그게 이제 합격점이 나오는 거니까요. 자, 오른쪽 세로의 채무자 입장 보세요. 채무자 입장에서는 드디어 100원을 갚아야 하는데 3년 후 100원으로 어떻게든 연기를 시켜놨더니만 현재 가치로 땡겨오니까 90원만 갚으면 된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너무 다행으로 채무 조정이익이 10이 잡히면서 현할차 10이 잡힙니다. 이 기업회계 회계 처리는 현재 가치를 했다는 뜻이죠. 세법은 보시다시피 요거를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로직이 있는데 첫 번째, 세법이 원래 현재 가치를 싫어한다는 로직. 두 번째, 세법이 기업회계처럼 그대로 줏대 없이 이 현재 가치를 잡아줬다가는 간만에 나온 이 채무자 입장에 채무 조정 이익, 즉 대변 10원이 뭐가 돼버리죠? 과세가 되죠. 그러니까 이건 너무 가혹한 거라고 생각해서 채무자 입장에서는 아무런 회계 처리가 없고요. 세법에서. 그러다 보니까 세무조정으로 왜 채무조정 이익을 잡았니? 입금물산입으로 채무조정 이익 10에 마이너스 부를 해주는 거죠. 정리합니다. 채권 채무조정에 의한 특례에 대해서 만약에 현재 가치의 숫자가 나온다면 요거를 채권자는 인정 안 하고 채무자는 인정해 준다. 맞습니까? 거꾸로 얘기했죠. 채권자는 인정이 되고 채무자는 인정이 안 됩니다. 밑에 양가로 1번의 의미부터 양가로 2번의 종류, 다음 페이지에 제가 여러 가지 조건 변경에 대한 회계 처리까지 했는데 이거 굳이 다 볼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266페이지에 하단의 표에 싹 다 요약이 되어 있으니까 그 하단에 요약된 표만 그냥 보시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267페이지의 4번 네모에 합병 분할로 인한 대손 충당금 승계도 전형적인 말문제 대비하시는 건데요. 내용을 보면 대손 충당금을 송금에 산입한 내부법인이 합병 분할한 경우 그 법인의 합병 분할 등기일 현재 해당 대손 충당금 중 합병법인 등에게 인계한 금액, 즉 피합병법인이 방하면서 이걸 합병법인에게 인계해요. 이 인계한 금액은 그 합병법인 등이 합병 등기일 또는
분할 등기일에 마치 원래부터 가지고 있는 대손 충당금으로 봄. 한마디로 합병 분할로 인해서 과거에서의 대손 충당금 이전된다 안 된다? 된다. 원래부터 갖고 있는 것처럼 봐버리면 된다. 효과 보시면 동그라미 1번. 피합병 법인으로부터 승계한 대손 충당금은 화살표에 보시면 합병 법인이 마치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기초 대손 충당금에 가산해버리면 됩니다. 근데 동그라미 2번 보시면 대손 충당금, 유보는 어떠냐? 유보, 부인됐던 거, 즉 한도초가 그동안 맞았었던 거. 동그라미 2번, 피합병 법인으로부터 승계한 대손 충당금 부인액은 화살표에 보시는 것처럼 합병 법인이 마치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전기 2월 대손 충당금 부인액에 가산하고, 보시다시피 입금불산이 마이너스 수입으로 자동 반대 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 뒤에 문제는 안 푼다고 했으니까 뒤에 한 문제 나온 것은 간단하게 풀어보시고요. 우리 11절 가면 기타 충당금과 준비금이 나옵니다. 아시겠지만 중요성은 상당히 떨어지는 토픽이죠. 자, 일단은 1번 내용의 취지 보시면 국고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 국고보조금은 순자산 증가설에 의해서 입금 항목이지만 이를 과세하면 자산 취득에 사용할 자금 중 일부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하므로 자산 취득 자금이 부족하게 됨. 화살표에 보시면 국고보조금 등을 일시상학 충당금, 만약에 상학할 수 없는 주식 같은 걸 취득하면 압축기장 충당금인데 요거는 나중에 합병분할에서 잠깐 들어오죠. 요로 일시에 송금 산입한 후 감가상각비와 상계하거나 자산 처분 시 입금 산입하는 전형적인 과세 이연제도고요. 화살표를 보시면 원칙적으로 결산조정 사항이지만 기업회계에 이런 개정이 없다 보니까 신고조정도 가능한 전형적인 임의조정 사항이겠습니다. 우리 그 밑에 예로 보시는 게 훨씬 쉬운데요. 자, 이 예는 실제 제 사례입니다. 예전에 제가 국순당이라는 회사 감사했다고 얘기한 적 있죠. 거기서 백세주를 만드는데 우리 소주나 맥주는 공병을 갖다 주면 50원을 돌려주는데 국순당 백세주 그 투명병은 아무리 갖다 줘도 50원을 안 돌려주는 거예요. 어느 날 이제 환경부에서 백세주한테 국순당한테 시정명령이 들어온 거죠. 야, 니네도 자원 재활용 차원에서 공병을 다시 수집해가지고 재활용해라. 국순당이 국가에 따지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러면 공병을 다시 다 우리 수집해오면 요거를 공병 세척기를 통해서 깨끗하게 다시 만들어야 재활용이 가능한데 우리 회사는 그런 기계가 없다. 이거 고가다, 고가. 국가에서 소위 국고보조금 등을 줘가지고 너네가 환경부에 이바지 한다고 하니까 우리가 보조해 주마라고 해서 국고보조금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거 어쩌죠? 12월 말에 국고보조금이 나왔는데 우리가 날씨도 추우니까 뭔 기계를 사냐라고 해서 2015년 말에 들어온 국고보조금을 10억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내년 한 4월이나 5월에 날씨 풀리면 그때 살라고 국고보조금을 받아만 놓은 거예요. 국고보조금은 법인세에서 입금이게요, 입금 아니게요? 이거 입금입니다. 우리 부가세에서는 그 사업과 관련 없는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국고보조금은 과세표준에 안 들어간다고 배웠는데 우리 법인세에서는 소위 순자산 증가설에 의해서 그냥 국고보조금 받으시면 수익으로 일단 세금을 내셔야 돼요. 10억 받자마자 빨리 샀어야 하는데 이걸 안 사버렸으니 내년 3월달 세무 조정할 때 10억의 20%인 8억에 10억의 20%인 2억의 법인세를 내버리셔요. 그러면 내년 4월이나 5월에 진정 이 기계를 살 때 되면 10억이 남아있습니까? 8억이 남아있습니까? 8억이 남아있다는 어이없는 현상이 발생되죠. 그래서 이런 걸 막기 위해서 국고보조금을 받아버리면 바로 일시상학 충당금으로 해서 송금으로 인정을 받아버리시면 돼요. 안 그러면 10억의 순자산이 증가되어 있는데 거기서 10억의 송금 산입으로 이렇게 내려버리면 과표가 10억 올라갔다가 다시 0으로 내려오니까 지금 당장은 세금을 안 내는 거잖아요. 이거를 일시상학 충당금이라고 부릅니다. 한번 예 좀 읽어보죠. 지금 제가 다 말로 설명드린 게 예 있는데 주류 제조업 A사는 환경보호를 위하여 공병 재활용 방침을 정하고 환경부로부터 공병 세척기 취득자금을 국고보조금 형태로 단기 12월 1일에 10억을 보조받았음. 날짜가 좀 너무 늦었죠. 올해 취득하기엔 좀 굴른 것 같아요. 하지만 연말연시 분주한 시기를 지나 차기 여름 정도에 공병 세척기를 취득할 예정임. 세법에서는요. 순자산 증가설에 의해서 국고보조금을 10억을 수령만 하더라도 바로 단기 말에 입금과세를 해버리죠. 즉 법인세율 20% 가정하면 A사는 단기 법인세 납부하는 내년 3월 말에 2억을 법인세로 납부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차기 7월 1일에 실제로 공병세척기 취득할 때는 국고보조금이 8억밖에 남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세법상 단기 말에 일시상학 충당금으로 일단은 송금을 잡아버립니다. 자, 우리 가운데 세로는 1충을 미설정하면 이 10억이 입금으로 가세가 된다니까요. 근데 오른쪽 세로에 이거를 1충으로 설정만 해주면 1충
전입액이 잡히면서 차변이 움직이니까 송금으로 10억을 인정받는 매우 재밌는 회계 처리입니다. 한 번 정도 참고해 보시죠. 자, 우리 다음 넘기시면 2번 내용의 국고보조금, 공사부담금, 보험차익에 대한 일시상각 충당금인데요. 국고보조금, 공사부담금, 보험차익이 조금씩 차이가 나지만 굳이 이게 어떻게 차이 나는지까지는 알 필요 없지 않나 싶어요. 그 양가로 1번에 제가 송금산입 요건들을 써놨는데요. 뭐 이게 중요하다기보다는 양가로 2번 송금산입액은 국고보조금 등으로 취득한 자산가액이고요. 양가로 3번 송금산입의 시기를 잘 보셔야 하는데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업연도, 즉 올해 일단 올해 받자마자 송금을 딱 잡아놓습니다. 이거 취득하는 사업연도인 내년 사업연도가 아니라 올해 받자마자 딱 송금산입을 잡아놓으세요. 자산 취득기한이 양가로 4번인데 원칙적으로 국고보조금 등을 지급받은 사업연도인 이번에 바로 자산을 취득해야 하는데 아까 12월 1일날 받았다는데 어떻게 12월 1일날 한 달 동안에 취득하겠습니까? 그래서 동그라미 원 특례가 있는데 지급받은 날에 속하는 사업연도의 일충을 먼저 송금 일단 잡고 화살표를 잘 보세요. 그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년, 즉 2016년 말까지만 가로 열고 보험차익은 2년이니까 2017년까지만 자산을 취득 또는 개량한다면 아무 문제가 없죠. 그 다음에 양가로 5번 입금산입, 즉 반대 조정의 시기 보시면 일반적인 경우는 앞으로 이 자산을 사면 계속 감가상각을 해 나갈 거거든요. 그 감가상각 할 때마다 감가상각비와 손불, 즉 반대 조정으로 없애버리거나 아니면 나중에 자산을 처분할 때 반대 조정으로 없애버리면 되고요. 동그라미 2번 안타깝지만 사용기간 이내, 즉 앞으로 1년이나 2년 후인 16년 말이나 17년 말까지 자산을 취득하라고 했는데 그때까지 미취득하거나 아니면 그 안에 회사가 폐업하거나 해산으로 날아가 버리면 사유 발생일의 전액 과거에 송금산입했던 걸 입금산입으로 뱉어내셔야 합니다. 자, 그 예 제가 보면 당기 1월 2일 날 본사 건물 장부가액 100이 소실되어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150을 수령했죠. 100짜리 건물이 탔는데 보험금을 150을 타먹었으니까 보험차익이 지금 50이 나온 거죠. 이 50으로 앞으로 새 건물을 사야 하니까 50억에 대해서는 세금 걷어가시면 좀 그래요. 새 건물 사야 하니까. 근데 이 중에서 120원을 1월 31일에 동종자산, 이거 다른 거 사시면 안 됩니다. 동종자산을 사셔야 합니다. 내용연수 10년의 정액보로 취득해서 사용했습니다. 회사는 단기 감가상각비로 20을 계산했는데요. 이 짜증나는 게 항상 문제가 100원짜리 장부가액에 불타서 150원이 들어와요. 그럼 일단은 보험차익이 50원이잖아요. 꼭 문제가 짜증나는 게 새로운 건물을 150원이나 150원 이상 취득하면 문제가 없는데 꼭 이것처럼 150원이 안 되게 취득을 하거든요. 즉 120원밖에 취득을 안 했으니까 지금 제가 잡아놨던 보험차익 50원 중에 1충으로 잡을 수 있는 송금산입은 얼마에 불과하겠어요? 20밖에 안 되는 거예요. 20밖에.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1단계 보시면 1충의 송금산입을 20에 마이너스 하고 있고요. 2단계 보시면 감가상각비 시부인 계산을 먼저 하시고 우리 회사의 감가상각비가 12원이라는 걸 먼저 픽스를 해놓으신 다음에 3단계에 감가상각비와 1충을 서로 상계 처리하는 우리 왜 자산 감액분 감가상각비에서 배웠던 비슷한 논리인 송금인정 감비 12 곱하기 취득가액 120 곱하기 120분의 마이너스 20을 해서 2원을 반대 조정으로 없애줍니다. 지금 위의 문제에서 송금산입을 20을 했으니까 이렇게 앞으로 상각할 때마다 2원씩 손불을 10번 하시면 정확히 반대 조정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옆 페이지 보시면 칠판 마크에 감가상각비를 먼저 계산한 다음에 1충을 상계해야 함에 유의할 것 가로 열고 일반적인 자산 감액분은 감가상각분 감액분을 먼저 조정하고 감가상각 시부인을 뒤늦게 수행하는데요. 이거 우리 감비 쪽에서 배웠죠. 근데 얘는 거꾸로 그 감가상각비부터 시부인 계산해서 12원을 먼저 픽스 시킨 다음에 이걸 가지고 분모분에 분자해 주셔야 하니까 이것도 꼭 한번 정리하셔야겠습니다. 자, 우리 3번 내모는 준비금인데요. 거기 취지 보시면 가운데 세로의 기업회계는 준비금이 자본입니다. 자본. 근데 오른쪽 세로 세법은 충당금처럼 대변의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이라는 일종의 부채 성격을 잡으면 차변의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 전입액이라는 비용이 인정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바로 준비금입니다.
준비금은 또 다른 의미의 충당금하고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업회계에서는 자본일지 몰라도 세법에서는 부채 성격이니까요. 우리 4번 내용의 준비금의 종류를 보시면 일단은 동그라미 4번에 연구 및 인력개발 준비금인 연인준이 제일 중요했으나 이 연인준이 2013년에 조특법 1몰이 종료되면서 더 이상 이 4번의 연인준보다는 1번의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이 더 이제 의미가 더 커지는데요. 가운데 세로 보시면 설정 근거법이 위에 3개는 법인세고요. 밑에 거는 조특법입니다. 이 조특법상 준비금은 14절에 최저한세 배울 때 상당히 써먹을 내용이니까 잘 보시고요. 또 가운데 세로 보시면 결산 조정이 위에 3개는 되는데 밑에는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잉여금 처분 신고 조정이라고 해서 매우 독특한 제도인데 기업회계에서 주총을 통해서 잉여금으로 이 준비금을 어디에 잡아놔야 어디에? 자본에 잡아놔야만 세무조정이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1번의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 같은 경우가 전형적인 사례고요. 오른쪽 서류의 대상법인을 보시면 비영리대우법인만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을 잡으니까요. 결론적으로 연인준이 2013년에 폐지되면서 그나마 지금 중요하게 남아있는 게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 고목사준인데 이 고목사준은 비영리대우법인만 잡다 보니까 수업 목적으로는 중요성이 떨어지고 있는데 역으로 요새 비영리법인이 많은 화두가 되고 있어서 뭐 언제든지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은 출제 가능성이 있으니까 정리해 놓으셔야 돼요. 우리 다음 페이지 보시면 5번 네모에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인데요. 양가로 1번의 설정법인은 비영리대우법인만 잡을 수 있고요. 양가로 1번의 송금 한도액은 이자나 배당은 100% 송금 인정이 되고 수익사업 금액에서 금방 우리 100% 잡아놨던 이자나 배당을 뺀 다음에 결손금 있으면 결손금 빼주고요. 이게 법정 기부금이라고 해서 다른 데에다가 기부를 해버렸으면 그것도 상당히 숭고한 기부물 하니까 그 금액을 싹 다 빼버리고 남은 금액의 50%를 송금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고유목적에서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연대 이게 재단이잖아요. 이게 고유목적을 하는 지금 학교 재단인데 얘네들이 만약에 이자가 벌었다면 그 이자도 나중에 결국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주거나 그러면 상당히 좋게 쓰이는 취지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벌은 이자에 대해서 지금 당장 과세하지 않고 송금 인정을 해주는 제도예요. 그리고 수익사업소득도요. 이자하고 이월결손금하고 법정기부금을 빼면 50%까지는 일단 송금 인정을 해줘요. 지금 당장은 세금을 안 내게 해준다는 소리죠. 근데 우리 주사번에 보시면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설립된 법인으로서 고유목적 사업 등에 지출한 금액 중에 50% 이상을 장학금으로 지출하면 이때는 저기 위에 50%만 정해주는 게 아니라 무려 80%를 정해주고요. 가로 열고 지출액 중 80% 이상을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법인이라면 무려 저기 위에 있는 주 4번에 50%가 아니라 100%를 송금산입을 쌓을 수 있게 해줍니다. 이게 상당히 좋은 제도니까 기억하시고요. 양가로 3번에 사용 보면 준비금 계상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5년 되는 날까지 이 송금 인정 받은 것으로서 고유목적 사업, 즉 장학금을 준다거나 뭔가 계속 학교 시설을 개량하는 고유목적 사업 등에 지출해야 하고요. 화살표 보시면 미사용한 다음에 남아있는 것은 5년이 되는 날에 속하는 사업연도에 한 번에 뱉어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먼저 계상한 사업연도에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부터 순차로 사용하라고 되어 있고요. 양가로 4번의 이자 상당액을 보시면 첫 번째 5년 이내 미사용액에 대해서는 이자 상당액을 법인세 가산해서 납부하셔야 하고 이때 하루당 이자 0.03% 내신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일시환입이라고 해서 회사가 아니죠. 이 고유목적 사업 그 설정 대상이 비영리 법인이죠. 5년 이내에 그냥 해산하거나 고유목적 사업을 전부 폐지하면 반드시 한 번에 뱉어내고요. 2번도 보시면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승인이 취소되거나 거처로 변경되면 이때도 한 번에 뱉어냅니다. 6번에 보면 중복 적용 배제죠. 수익사업 소득에 대해서 법인세법 또는 조특법에서 이미 비과세를 받았으면 또 이중 혜택을 줄 필요가 없으니까 이러면 중복 적용 배제가 되고요. 이번에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을 함께 적용받는 경우에는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 적용이 배제된다라고 돼 있으니까 참고하도록 하시죠. 뒤에 나오는 1, 2, 3번 문제는 제가 안 풀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세요. 뭐 1번 정도는 1번, 2번 정도는 그냥 가볍게 한 번 정도 볼 수 있는 문제고요. 출제 가능성은 좀 떨어지는 편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강의를 잠깐 마치고 우리 계속 이어지는 부당행위로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